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과정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근대 발전기,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등장 이후부터 정치사 문제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86페이지 6번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바로 이어서 487페이지입니다. 7번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마에 대한 근거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이랬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등장해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내용들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선지를 보면서요. 한번 대입 한번 해보죠.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가 대외적 위기에 결단력 있게 대응하고 그랬죠. 그거에 이제 대원군의 어떤 시책은 나왔냐라고 하는 거죠. 1번 봅시다. 프랑스 미국의 침략 격퇴 나오죠.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얘기합니다. 1866년, 1871년의 두 사건이죠. 자, 두 번째 나번. 나번은 국내 정치 부패에 과감하게 대처했다. 즉 2번 세도 가문 축출과 인재 고른 등용이다. 왕권 강화책에서 나오죠. 대원군에. 3번 다분히 조선사의 문제점을 고치려 했던 실천력을 가진 개혁가로 보고 있다. 그렇죠? 3번 봅시다. 재정의 일원화와 문벌 폐지였습니다. 이거는 갑신정변 때 개혁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원군의 다번과 같은 개혁 정책은 앞에서 문제 있었죠. 민생안정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삼정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시책들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재정 일원화, 문벌 폐지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에 나오진 않죠. 4번. 대원군이 세계 정세 어둡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천주교 탄압은 바로 흥선대원군이 국제 정세에 너무 어둡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였지 않냐 이거예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주교 탄압은 뭔가요? 병인 박해를 얘기하는 거죠. 자, 5번. 마번입니다. 마번. 봉건제도의 체제적 위기를 국왕의 전제권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의정부와 삼군부 기능의 강화와 그러니까 비변사를 없애고 이걸 강화하죠. 대전회통 편찬이다. 대전회통은 조선왕조 500년의 총결산본이라고 있습니다. 왕권 강화책이죠. 맞죠? 3번이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자, 8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들이다.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876년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러죠. 자, 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는 평등 권리를 가진다 해서 4개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으면서 보면서 해석 한번 해보죠. 조선은 국내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죠. 이게 한계로 나오는 거죠. X. 2번.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해 종주권을 부인하였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는 평등 권리를 가진다. 요 얘기를 두고 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의도를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의도는 어떤 의도냐라고 하는 거죠. 1조에 지금 조선은 자주국이니까 일본 자기네들하고 평등한 관리, 즉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청과 조선은 지금 어떤 관계예요? 군신 관계죠. 병자호란 이후에 임금과 신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일본 입장에서는 끊자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이란 나라를 끊어놓고 그리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용이하게 하겠다. 이게 1조의 의도예요. 1조 의도입니다. 세 번째인가요? 일본의 치해복권과 해안 측량권을 인정했다. 네 번째 자료 봐봐요. 조선국은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치해복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화도의 12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할 때 그 독소 조항이 2개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취해 법권 인정 보호하고요. 영사재판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해 측량권, 해안 측량권이라고 있습니다. 해안 측량권, 수심 측량이죠. 나중에 군사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안 측량권 인정, 이게 불평등 조약의 독소 조항이 되는 것이죠. 자, 4번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부산, 온산, 인천을 차례로 개항했다. 세 번째 나와 있죠. 조선군 부산에 두 곳을 개항하고 일본인의 통상을 허가한다 그랬습니다. 자, 위치가 어디쯤 되냐 그러면은 이가 부산 1876년 경제적인 목적, 원산 1880년 군사적인 목적, 그러니까 러시아 남진을 막자는 취지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인천 1883년 정치적인 목적이죠. 정치적인. 그래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 길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새 항구가 개항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5번.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근대적 조약이자, 그리고 뭐다? 불평등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에 대한 평가입니다.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사건의 결과로 오른 것은, 자, 이곳은 조선시대 훈련도감의 분영인 하도감터입니다.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훈련했던 곳으로 구식군인이 개화정책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을 일으켰을 때 이 사건 뭔가요? 1882년 이모년의 이모군란입니다. 이 이모군란의 별칭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봉소 사건이라고 그랬죠? 도봉소라고 하는 건물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별칭을 도봉소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결과입니다. 조선에서는 청의 세력이 강화가 됐죠. 2번입니다.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라고 하고요. 1번 봐봐요. 1번은 일본의 통신사가 파견됐다. 이건 외란 이후입니다. 11번에 걸친 통신사가 파견이 됐죠. 그러니까 조선의 선진 문물이 일본에 전달되는 역할도 했고요. 또 양국 간의 어떤 전쟁을 억제하는, 전쟁 억제했던 그 역할도 있었습니다. 뭐 요즘 얘기를 한다면 한류의 시작 아니냐,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통신사 얘기죠. 자, 3번 집강소, 4번 전주하야. 이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거죠. 동학농민운동 폐정계간 12개조 사인한 것이 전주하약이에요. 그리고 12개조 전주하약을 실천하기 위한 동학군의 개혁기구를 집강소라고 얘기합니다. 전라도 53개 군에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5번 독립기무하문은 1880년 고종과 명성황후 집권 이후, 그러니까 흥선대군이 물러가고요. 80년대에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관청입니다. 아문이란 얘기는 관청이란 뜻이고요. 청나라의 총리기무하문을 모방한 거고요. 통리기무하문 내하에는 12개 관청이 업무별로 분담이 되어 있었죠. 의정부와 육조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의정부와 육조는 육조대로 있고, 또 이거는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리기무하문과 12사대로 따로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하여튼 이모군란과 관련된 것은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이모군란의 결과 청의 세력이 강화되긴 했지만은 일본과 체결했던 조약이 있습니다. 바로 제물포 조약이에요. 이 제물포 조약은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과 일본과 체결했던 조약입니다. 이모군란 당시 일본인 피해 배상, 그리고 일본 공사관에 어떤 불을 질러놓고 하나부사가 일본으로 도망치잖아요. 그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거죠. 특히 제물포 조약에 보면은 일본 군대 주둔 인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의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일단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가 됐고요.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가장 밀접한 역사적 사건. 새로 만든 국기를 묶고 있는 누각에 달았다. 기는 흰 바탕에 태극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모군란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조일간에 체했던 제물포 조약에 이모군란 때 일본의 피해 배상을 위한
고관 특사죠. 고관을 특사로 파견을 해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재물포조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파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영효입니다. 이가 이제 3차 수신사죠. 3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이 돼요. 1차 김기수, 2차 김홍집 그러죠. 1차는 1876년이고요. 2차는 1880년입니다. 그리고 3차는 이모군란 이후 82년이에요. 이때 일본에 가면서 그랬다는 이 태극기란 말이에요. 태극기. 그래서 이제 박영효가 이제 간 겁니다. 권, 감리의 사괴를 그렸다. 그럼 이것과 밀접한 사건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요? 이모군란이에요. 전부 다. 이모군란의 결과 재물포조약이 체결됐고 그 재물포조약 내용의 고관의 파견을 요구해서 그 고관으로서 누가 박영효가 사제사로 간 거란 말이에요. 1번. 이거는 영선사죠. 1881년 청나라의 무기 제조, 또 근대 군사훈련법 습득을 목적으로 해서 김윤식을 중심으로 38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돌아왔죠. 수준을 못 따라갔고요. 또 재정 문제 때문에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영선사 귀국 이후에 정부에서 설치했던 관청 하나를 쓰시오. 그럼 뭐예요? 기기창입니다. 을 설치합니다. 청나라 양무운동 당시 기기국, 그러니까 무기 제조 관청입니다. 기기국을 답습한 것이 뭐예요? 기기창이에요. 뭐 미국에는 보빙사 파견하지 않습니까? 또 뭐 일본에는 조사시찰단, 수신사에게 파견하듯이 개항 이후에 2번. 김홍집 등이 조선 책략을 가져와 국제정세에 의해 기여하였다. 그렇죠. 2차 수신사로 간 겁니다. 1880년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죠.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은 조선의 외교적인 방책이다라고 한 뜻인데 이건 청나라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주1 청나라 참사관입니다. 이게 외교관이란 말이에요. 일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청나라 입장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선 책략의 내용은 조선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한다. 뭐 때문에 러시아 남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연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결일본, 연미국 하자라고 하는 개화 사상에도 영향을 줬었을 뿐만 아니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뭐예요? 위정척사 사상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개화 사상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영향을 주죠. 1882년에 위정척사 사상에 영향을 준 것이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위정척사 사상의 각 시기별 전개 과정에서 1880년대에 영남 만인소 사건, 영남 유생 10,000명이서 상소를 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선 책략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와서 국제 정세에 의해 기여했다. 이거는 2차 수신사로 갔다 왔을 때란 말이에요. 1880년이고요. 3번. 김옥균 등이 일본에서 차관 교섭을 벌이고 구미외교 사절과 접촉하였다. 김옥균이 왜 일본에 가서 돈을 빌리러 갔느냐? 차관 교섭입니다. 이거 봅시다. 이모군란 이후에 이모군란 때 민비 있죠. 명성황후 민비가 도망을 가죠. 충주로 도망을 갑니다. 구식군인들에게 밀려나가는 거죠. 그런 이제 구식군인들은 누굴 찾아갔나요? 흥선대원군을 찾아가가지고 흥선대원군을 앞장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이 이모군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워나가요. 이때 흥선대원은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집에 있었어요. 사저에 있었습니다. 사제. 대원군은 1863년에 집권해서 73년에 물러났다라고 했죠. 그래서 73년에 물러난 이후에 1882년 이모군란 때까지 자기 집에 집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집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이모군란 당시에
재집권을 위해서, 그래서 재집권을 위해서 이 군인들을 오히려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었어. 사태가 커져. 그래서 고종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태 수술을 맡겨. 대웅군이 딱 1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됩니다. 흥선대웅을 얘기합니다. 집권한 기간이 딱 33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충주로 도망갔던 민비가 청나라에 영선사로 가 있었던 김윤식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청나라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 김윤식이 청나라 정부에 이 사건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해. 그래서 청나라 군대 약 3,000명이 들어와서 대웅군을 납치를 해가버려. 33일, 한 달 만에 납치가 됐어. 그러니까 충주로 도망갔던 민비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재집권했습니다. 그럼 민비의 재집권은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청입니다. 그러니까 민비는 재집권한 이후에 친청 4대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친청 4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1880년대 초반에 정부의 개화 정책이 있죠. 개화 정책이 약간 어때요? 더디게 돼요. 주춤해집니다. 주춤해져요. 그러니까 개화 정책 추진할 때에 일부 세력들이 일본의 수신선이 조사 시찰단이 왔다 갔다 했었죠. 김옥균 등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친청 4대 합니까? 왜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판하면서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왔던 세력이 뭐가 되는 거죠? 급진 개화파가 되고 민비와 김홍깁 등을 중시했던 세력이 뭐가 되는 거죠? 온건 개화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목을 난 이후에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눠진 이후에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화폐, 돈을 발행하자. 그리고 얘네들은 돈 찍어내면은 인플레이션 올 거 아니냐. 화폐 가치 떨어질 거 아니냐. 물가 폭등 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일본에 가서 돈 좀 빌려오자. 그래서 이제 고종은 이 두 안에 대해서 양쪽 다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때 얘네들이 이제 발행했던 화폐가 당 5전이라는 화폐고요. 얘네는 일본에 가서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현재 집권 세력도 아니고요. 나이가 다 20대 초반 중반이래요. 뭘 믿고 주겠냐는 얘기야. 300만 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17만 원만 빌려줬어요. 물론 17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17만 원 거의 뭐 조 단위로 갑니다. 조 단위. 지금 화폐 환산하면 가치를. 그래서 이걸 빌려가지고 왔어. 결론은 뭐냐면은 얘네들 주장은 됐고 얘네들 주장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위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좀 하려고 하면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좀 하려고 하면 자꾸 얘네들이 발목을 잡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누가? 일본이 얘네들 뒤에 붙어서 야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얘네를 좀 쳐라 해가지고 얘네를 친 사건이 1884년 뭔가요? 갑신정변이에요. 근데 일본이 도와줬나요? 안 도와줬죠.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어요. 이게 3일차나 갑신정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일본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고 있는 그 대목이에요. 지금 3번이. 김옥균 등이 일본에서 차관 교섭을 벌이고 구미 외교사절과 접촉하였다 그랬죠. 이 구미 외교사절과 접촉한 것 결과가 미국과의 조약입니다. 이것이 1882년에 조미수 통상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예요, 지금 이게. 4번. 박정영 등이 일본 정부 기관의 사무와 시설을 조사하고 시찰 보고서를 따. 이걸 조사 시찰단이라고 해요. 조사 시찰단. 1881년이에요. 5번. 일본은 장차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권리를 청과 동등하게 확보했다. 이거는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했던 텐진 조약입니다. 1885년. 갑신정변의 결과 체했던 조약 중에서 한성조약하고요. 텐진조약이 있어요. 한성조약은 1884년 이는 조선과 일본과의 조약이고요. 텐진조약은 1885년 청과
일본 간의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텐진조약에서는 넉 달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양국 군대 공동철병, 공동파병 이 내용이 규정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법적 근거로 또 작용한다는 것이죠. 자, 여튼 지금 태극기 그리고 하던 요 시기 때에 3차 수인사로 박영효가 82년에 일본에 갔었을 때 이 자료와 가장 밀접한 역사 사건은 그래서는 이모군란 전후 상황이니까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1번으로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사건의 결과로 오른 것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김옥균 등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으나 청군의 개입 그리고 일본의 배신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아까 뭐예요?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의 결과입니다. 1. 교정청. 교정청은 온건개합파를 중심으로 했었던 개혁기구예요. 동학농민운동 당시 폐정개혁안 12개조가 나오죠. 이거를 실천하기 위한 동학군의 개혁기구를 뭐라고 그랬죠? 집강소라고 그래요. 그제 개혁 전주하약이죠. 전주하약에 사인한 이후에 정부는 정부대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때 온건개합파를 중심했던 정부의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관청을 교정청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동학농민운동 때예요. 한성조약은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했던 조선과 일본 간의 조약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된 것은 조미 수호통상조약 체결 다음해입니다. 83년 보빙 사절단이라고 그래요. 보빙사. 그래서 민영익, 홍영식, 또 6.1준 등이 보빙사로 파견됩니다. 그 중에 홍영식이 있죠. 홍영식이 보빙사로 미국에 가서 가장 감흥을 받았던 부분이 우정 업무입니다. 우정 업무. 통신, 최신 업무예요. 요즘 우체국의 그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정 업무에 감동을 받고 귀국을 해가지고 고종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도 우정 사업을 뭐 하자? 실시하자. 해가지고 만들어서요. 우정국 장관이 되는 거예요. 홍영식 초대 장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1884년 10월 17일 날 오픈식을 하는 겁니다. 우체국 오픈식을 하는 날 뭐가 터진 거예요? 갑신정변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됐다 했을 때 83년입니다. 갑신정변이 1년 전이에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강화도 조약에서 부산과 원산과 인천의 개항입니다. 5번 흥선 대군이 청에 납치되었다. 아까 청에 납치된 것은 이모군란태예요. 그죠? 이제 갑신정변의 결과를 묻는 거니까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전히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에서는 어느 나라의 세력이 강화됐나요? 바로 청의 세력이 강화가 됐습니다. 12번 봅니다. 가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발표된 정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박스 안의 내용은 넷째 줄 일본의 힘을 빌려 가를 일으켰다가 실패했다 그랬죠. 이거는 갑신정변이에요. 결국 그 갑신정변의 개혁 요강을 고르라. 기억은 대한제국의 헌법이죠. 대한제국 국제 구조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갖는다. 니은 국가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한다. 재정에 일어나죠. 갑신정변 개혁 내용입니다. 디귿 통합 농민운동 폐정계획안 12개조 내용 중에 일부죠. 리을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한다 해서 니은과 리을이 갑신정변 때 개혁 요강입니다. 여러분들 1884년 갑신정변 때에 14개조 개혁 요강 나오죠. 1894년 통합 농민 운동 당시에 폐정계획안 12개조가 나옵니다. 1898년에
공동회의 헌의 6조가 나옵니다. 그죠? 1899년에 대한제국의 헌법이죠. 국제 황제가 만들어서 심의 없이 발표했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헌법이라 하지 않고 국제라고 그래. 몇 개 나오죠? 9조가 나옵니다. 9개 조항이 나오죠.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눈에만 익혀놓으십시오. 눈에만 익혀놓으시고요.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이거는 갑신정변에서 나온 얘기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온 얘기다. 아니면 관민공동의 헌의 6조 내용이다. 아니면 대한국 국제 9조 내용 일부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외워서 쓰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12번은 니은과 리을이 여기서 갑신정변 당시 개혁 요강 내용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더 빠졌네요. 뭐가 빠졌냐면은 여기에 1895년 제2차 갑오개혁 때 홍범 14조도 있죠. 홍범 14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개혁 내용들은 많이 눈에 좀 익혀놓으시면은 금방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총재 1명, 부총재 1명, 그리고 16명에서 20명 사이에 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하고 부총재는 내아문 독판으로 회의원인 박정양이 겸임하였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제1차 갑오개혁입니다. 제1차 갑오개혁. 이게 지금 언제냐면은 1894년 7월에서 12월이에요. 밑에 해설에 보면은 제시된 기간은 군국기무처로서 1894년 6월에서 시작됐던 제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다 했는데 6월을 7월로 좀 수정 좀 해봅시다. 6월이라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6월은 음력으로 써놓은 거고요. 양력으로 통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로 고쳐놓으시면 되고요. 1차 갑오개혁 때 개혁 추진 기구를 군국 뭐라고 그랬어요? 기무처라고 그래요. 여기서 208건이 처리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단됐죠. 자, 제2차 갑오개혁은 1894년 12월에서 1895년 8월까지예요. 이때 뭐가 나오냐면은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띄었다는 홍범 14조, 독립서고문, 독립맹세문입니다. 이게 발표가 돼요. 자, 제3차. 3차는 을미개혁이라고 그래요. 1895년 8월에서 1896년 2월. 1차 갑오개혁은 일본이 중단하고요. 2차 갑오개혁을 주도를 했고요. 2차 갑오개혁은 을미사변으로 중단이 돼요. 3차 을미개혁은 아관파천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갑오개혁과 3차 을미개혁은 결국 끝을 못 봤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단발령 나오고요. 을미개혁 때 연호 사용, 군제 개편 이런 것들이 단행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했었던 제1차 갑오개혁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1. 은본위화폐 제도를 시작했다. 제1차 갑오개혁 때 경제개혁입니다. 금본위화폐 제도는 언제 나오냐 하면 금본위화폐 제도는 광무개혁 때, 다시 가면은 대한제국 때 금본위화폐 제도를 실시하고 은본위화폐 제도는 제1차 갑오개혁 때입니다. 은본위, 금본위 하는 것은 은값에 연동하는 거고요. 화폐를. 금본위는 금값의 화폐 단위를 연동해서 쓰는 겁니다. 2번. 흥선대응운 얘기였죠?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하고 3군부, 의정부, 3군부의 기능을 회복을 했습니다. 3번.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지계 발급, 지계, 개인 토지 소유 인정 문서죠. 광무개혁됩니다. 대한제국. 4번과 5번은 바로 2차 갑오개혁됩니다. 여러분들 2차 갑오개혁 때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될 개혁 내용이 있어요. 바로 지금 나와 있는 뭐냐면 사법권 개혁 말고
지방제도의 개편입니다. 지방제도가 종래 8도에서 조선 23부로 바뀌어요. 그리고 사법권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관의 권한이 축소가 된 거죠. 원래 조선의 지방관은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권만 놔두고 군사권, 사법권 떼냅니다. 이 두 개는 제2차 가보개혁에서 반드시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4번과 5번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1차 가보개혁, 그러니까 군국기훈처를 중심으로 했던 가보개혁의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14번 하겠습니다. 가라 유적지를 탑사 일정에 따라 옳게 나열하는 것은 통학농민운동의 유적지를 찾아서, 그래서 통학농민운동의 순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학농민운동은 몇 기로 나누시라고 그랬죠? 제4기입니다. 1기, 제2기, 제3기, 제4기 그렇죠. 자, 제1기는 고부 밀란 시기. 그러니까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 확장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번이죠. 농민 봉기 현장 고부 관하터, 전라도 고입니다. 2기는 통합운동의 절정기다. 이 통합운동의 절정기 해가지고 이때 전라 감영군을, 전라 지방군이죠. 전라도 지방군을 물리쳤던 것이 전주, 황토현 전투, 통합군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경군이 또 내려오죠. 홍계훈이가 내려왔던 경군을 전라도 장성, 황룡촌 전투, 황룡촌에서 막아냈습니다. 완전히 광군을 무력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나요? 첫 번째 나와 있나요? 승리의 함성, 황토현 전투, 고부밀란, 황토현 전투. 두 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3기는 배정개혁 실천기, 전주화약 이후에 배정개혁 12개조를 실천하는 뭘 두고? 집강소를 두고. 이게 바로 다번이 되겠습니다. 전주화약이니까. 그러면 제4기는 항일구국운동기라고 그래요. 항일구운동기 때에 근대적인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또 반혁명군, 민보군, 또 관군과 맞서 싸웠었습니다. 그러나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어떻게 되세요? 패배. 그래서 종식이 됩니다. 라번이 아쉬운 패배, 우금치. 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나가다라. 요 순서로 배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전개된 이후에 사실 오는 것은, 자, 이거는 1895년 4월 삼국간섭 이후에요. 즉 1894년 6월에 청일전쟁이 터집니다. 그죠? 청일전쟁이 터지고요. 청일전쟁은 1895년 4월 달에 일본의 승리로 끝나요. 그래서 취했던 조약이 뭔가요? 시모노세키 조약이야. 하관조약 또는 마관조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자 곧바로 1895년 4월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세 나라죠. 세 나라가 간섭을 하는데 이게 삼국 간섭이에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파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요동을 중국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기가 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는 한반도에서 어느 나라의 세력이 강화됐어요? 일본이죠. 근데 곧바로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근데 이때 민비는 러시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본을 아예 배제를 하려고 했었죠. 일본을 축출, 기도를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개항은 자기네들이 1876년에 조선의 개항을 시켰는데 청나라 때문에 조선 진출을 제대로 못했거든. 그러니까 청일 대립이 청일 전쟁이 터졌고 여기서 일본이 승리해가지고 뭐 좀 하려고 했더니 러시아가 들어와가지고 판을 깨는 겁니다. 더구나 민비가 러시아랑 짝짝꿍이 돼서 일본을 왕따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일본이 1895년
8월 바로 러시아를 끌어들인 누구를? 민비를 죽여. 이게 이제 을미사변이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에요. 넉 달 만에 다시 한반도에서 판도는 러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1895년 8월에서 1896년 2월까지 아관 파천이 제3차 을미 개혁이 단행되는데 의 을미 개혁은 아관 파천으로 중단이 돼버리죠.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삼국관서 이후의 사실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삼국관섭 이후의 을미사변입니다. 왜 을미사변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고종이 청해 영선사 파견은 188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이라냐. 청나라의 영선사, 일본의 조사시찰단, 수신사, 미국에는 보빙사 이러지 않습니까? 3번, 김옥균 등의 갑신정변은 1884년이야. 84년 한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이모군란은 1882년이죠. 이모군란의 결과가 갑신정변의 원인이 되는 거죠. 5번, 영남 만인서 1881년입니다. 조선 책량 유포에 따른 바로 위정척사운동의 동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간섭 이후니까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6번.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서재필, 독립신문 창간, 뭐예요? 독립협회죠. 독립은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열강의 이권 침탈이 드세졌었죠.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우리 걸 지키자, 또 빼앗은 것은 회수하자, 이렇게 해서 만민공동회를 통해 가지고 활동했던 그 독립협회입니다. 1. 독립문을 건립했다. 독립문, 독립협회, 독립신문 할 때 독립이란 얘기는요, 완전한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청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아시겠죠? 청으로부터의 독립이 완전한 자주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문, 독립관, 독립협회, 또 독립신문, 하여튼 독립은 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태극서관, 그 다음에 백오인 사건 해산, 신흥무관학교 설립. 자, 2번, 3번, 4번은 애국개몽운동단체에서 꼭 기억을 하시라고 하는 뭐요? 신민의 활동입니다. 신민의. 5번에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한 것은 국제보상운동 기성회인데요. 1907년 대구에서죠. 국채 1,300만을 갚자라고 하는 폐물 폐지, 금연, 금주 이런 운동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립협회 활동이니까 해서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이 섬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섬은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 이 섬, 울릉도 아니죠. 독도입니다. 독도. 그렇죠? 이 섬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명예 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번은 강화도예요. 2번은 제주도입니다. 하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상인이에요. 삼국간섭에 굴복하여 일본이 반항한 곳은 요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삼국간섭 때 시모노세키 조약을 파기했는데 이때 요동을 반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 자, 지도 한번 봅시다. 대한해협 중간인데 제주도하고요. 전라남도 여수 있죠. 여수와 제주 한 중간 정도 돼요. 거문도입니다. 1885년에서 87년이에요.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해서요. 해밀턴 항이다 해서 명명을 하고요. 포대를 설치합니다.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하여튼 전진기지로 삼은 거예요. 근데 87년에 러시아가 남진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중국 청나라죠. 청나라가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87년에 거문도에서 철수를 하게 돼요. 거문도죠. 5번 대한제국이 칙령 황제 명령이에요. 반포에서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1900년에 칙령 제41호입니다. 1900년 칙령 41호. 이거에 의해서 독도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 영토로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5번이 독도에 대한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18번. 밑줄근 피고인에 해당하는 인물. 미국 법정. 피고인은 미국인 스티븐스. 외교 고문으로 고문 정치 있었죠.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 또는 한일협정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고문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고문 정책입니다. 외교 고문의 미국인 스티븐, 재정 고문의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했던 메가다 타네타로. 근데 스티븐이 을사늑약 이후에 미국에 갔다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에서 일본의 통감 정치, 을사늑약 이후에 통감 정치 나오죠. 그래서 통감 정치를 찬양하고 돌아다니다가 장인환, 전병훈 등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에게 총을 쏜 이유는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이 피고인은 누구냐? 장인환, 전명훈 이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4번이 되겠죠. 자, 일본의 김상옥은 의열단 소설이죠. 1923년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안중근 1909년 하얼빈 누구죠? 이등방문 죽인 거죠. 나석주 역시 이 나석주 의열단 소속입니다. 1926년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고 있고요. 5번의 윤봉길 상하이 홍코공원 의거를 주도했던 32년 4월입니다. 이 윤봉길은 이봉창과 함께 한인애국단 소속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인환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밑줄근 기억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였죠. 이 사진은 일본이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킨 조치 이후에 일어난 의병들의 모습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의병운동 1차 의병이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그러니까 을미사변과 그 다음에 단발령에 따른 반발이고요. 1895년입니다. 2차가 을사의병이에요. 1905년이죠. 네, 외교권 박탈에 대한 3차가 정미의병입니다. 1907년입니다. 정미년. 고종의 퇴위와 군대 해산이 발달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정미병이에요. 그 이후에 군대 해산된 이후에 해산된 군인들이 1908년에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해서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합니다. 근데 실패로 끝났죠. 그런데 일본은 1909년에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해요. 남한 대토벌 작전을 통해 가지고 지역적으로는 전라도 지방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번의 문제는 제3차 정미의병입니다. 기억. 최익현이 대표적인 의병이었다. 최익현 활동은 2차 을사병이죠. 최익현 민종식. 니은 국왕의 권고 조칙에 따라 대부분이 해산했다. 이거는 1차 을미의병 때 얘기예요. 디귿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걸 요구하였으며 리을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이게 3차 정미의병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귿, 리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20번 가겠습니다. 가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창덕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창덕궁입니다. 경복궁의 2궁이에요. 그러니까 제1궁궐이 경복궁이라면 제2궁궐이 창덕궁이란 말이에요. 근데 1번 봐봐요. 서양식 건물인 석조전은 덕수궁에 있습니다. 덕수궁. 경운궁이라고 하는 덕수궁이에요. 성종의 형, 조선 성종의 형이었던 월산대군의 집이었었어요. 거기에 이제 석조전이 있는 거지 창덕궁에 석조전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2번 종묘입니다. 조선의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죠. 위패가 모셔져 있죠. 역시 단일 건물로서 가장 긴 거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습니다. 3번 독립문은 독립협회 주도로 건립됐으며 4번 서울 풍납동 토성은 삼국시대 백제가 쌓은 토성입니다. 맞고요. 5번 마번 서울 암사동 유역 암사동 신석시대의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암사동 선사시대 유적지인데요. 이건 88 올림픽 도로 한강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번이 잘못 설명하고 있죠. 21번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신문에 오른 것은 국한문 혼용체고요. 시일야 방성대곡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요? 장지연. 1905년 을사늑약에 따른 반발에서 오늘에 이르러서야 목로가 통과한다라고는 시일야 방성대곡이 게재가 됐습니다. 뭐죠? 황성신문이죠. 만세보 천도교 기관지, 독립신문, 독립협회 기관지, 제국신문은 어감이 제국주의에서 어떤 일본의 또는 일본의 어용신문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국신문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이에요. 한성순보는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데 일종의 관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때는 남궁옥 등이 간행했던 황성신문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신문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이게 지금 1883년 최초의 근대신문 한성순보네요. 순보니까 10일에 한 번씩 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한성주보로 바뀝니다. 주보는 일주일에 한 번이죠. 근데 한성순보는 순한문이잖아요. 근데 한성주보는 뭐예요? 한성주보는 국한문 혼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광고가 게재가 됐던 신문이 한성주보입니다. 아시겠죠? 한성주보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독립신문, 독립협회 기관지, 2번은 뭐예요? 이 제국신문이에요. 부녀자를 대상으로 했던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3번 한성순보고요. 4번은 해조신문, 여대주에서 간행했던 신문이에요. 5번은 황성신문입니다. 민족주의적 성격이 가장 강했다라고 하는 신문. 그래서 황성신문이죠. 이는 한성순보니까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항 이후에 근대 정치사, 근대 발전기의 정치사 문제는 22번까지 마무리하고요. 이후에 이제 경제사회 이후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